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시대, 트럼프 2.0의 시대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동안 그림 그리고 있던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또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을 통해 발표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되자 24년 11월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시장, 자산시장, 또 많은 기업들과 국가의 분주한 움직임이 펼쳐져 왔는데 이제 트럼프 2.0의 시대가 시작됐고 트럼프가 그동안 그려왔던 여러 야심, 야욕들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세계 경제에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여러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 왔던 여러 야욕들 꼽아본다면 5가지 그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야욕들, 그게 정말 욕심으로만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게 바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야욕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정말 군사적 긴장감 조성되고 무역시장에 거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세계 각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실 텐데 주로 5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표현이죠. 한국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거대한 소용돌이가 불어오는 것 같다. 실제 제가 트럼프 2.0이라는 이 책의 그 서론 첫 번째 줄을 시작하는 그 문장이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라고 문장을 쓰고 시작을 했었는데 바로 소용돌이에 던져진 그 모습을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려다 봐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 또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둘 다 강조했었던 이 트럼프가 이끌어갈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 또 외교 안보적인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소용돌이 앞에 딱 직면해 있는 상태고 사실 더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라는 이 배 운전하는 조타수나 여러 승선원들이 이 소용돌이를 헤쳐나갈까 우회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이게 더 큰 소용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타임즈에서 Person of the Year 역시 도널드 트럼프를 선정했고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자주 보고 있는 더 이코노미스트, 더 월드 어헤드 2025에서 여러 스트롱맨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만 가운데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또 이들과 어떤 지정학적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세계 경제가 굴러갈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표지에서처럼 다시 확대해 본다면 그 트럼프의 움직임이 바로 옆에 있는 우주산업, 또 바로 옆에 있는 전기차, 자동차 산업, 그 밖에 여러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여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 시진핑이나 또 각 주요 스트롱맨들의 인물과 어떤 외교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개될지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야심,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그 쟁점 하나는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하면 관세, 관세하면 트럼프. 트럼프는 정말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2025년 경제를 보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심지어 트럼프 1기 때 2017, 18, 19, 20년 그 기간 동안에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그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한 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되겠죠. 세계 GDP 규모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GDP 대비 교역액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겠죠. 그게 결국 세계 경제를 더 짓누르는 역할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무역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그런 국면에는 이렇게 관세 전쟁이 전개될 때 혹은 세계 교역에 있어서 긴장감이 조성될 때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블록 간에 그리고 블록 내에 어떤 무역 규모의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보면 실제 영향이 있구나. 근데 블록 내에서의 교역량도 감소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블록 간에는 더 큰 교역액 감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글로벌 무역량, 해운 성정량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늠해 보면 관세 전쟁,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가장 주가가 급락했었던 그 기업이 뭡니까? 세계 최고의 해운 기업, 네,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의 주가가 급락했었던 이유도 세계의 물동량이 감소하겠구나 라는 것인데 관세 전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것은 물가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었는데 더 저성장을 짓누르다시피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정하시면 어떨까요? 다만 이 관세 전쟁이 정말 관세 전쟁으로 이야기했던 대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발언했던 대로 그대로 착수될까? 트럼프 혼자서 미국 정책들을 다 운용하는 건 아니죠. 각 부처마다의 장관이 있고 미국 경제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들을 도입하겠죠. 그런데 관세 전쟁이 물론 일기 때처럼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관세 전쟁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협상가답게 협상의 기술로서 소위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기보다 관세 전쟁 할 거야 라고 으름장 놓기 좋은 표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왜? 트럼프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 큰 그림 속에서 트럼프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반도체, 우주산업, 자율주행차, 그 밖에 전기차 배터리, 또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미래 유망 산업들을 미국 내에 완전히 재배치하겠다. 왜 이 유망 산업들을 밸류체인을 글로벌리 분산시키냐? 글로벌 밸류체인을 없애고 미국 내 도메스틱 밸류체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GVC를 붕괴시키고 DUS, DVC로 만들겠다. 이게 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가를 실현시키는데 관세 전쟁이 활용되는 정책 수단이고 너 기업들 미국에 더 옮겨 놓을래? 그러면 관세 안 매겨줄게 하는 수단이 되니까 말대로 다 움직여 준다면 굳이 관세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안타까운 이야기는 현대제철의 주요 파트너 고객이 누굽니까? 현대기아죠. 자동차 만들 때 엄청난 철강을 소요하는데 이 현대기아조차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한국 생산량 비중을 줄이고 미국 생산량 비중을 늘려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철강 수출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철강 수출에 대해서 관세 때릴 테니까 여기서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철강 제철소 지어라 라는 압박을 취했고 현대제철이 그것에 응하는 모습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결국 마가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실제 관세 전쟁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되어서 영향을 받는다면 관세 전쟁이 좋은 전쟁이 아닐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으름장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현대기아 이미 공장 지었고, 삼성전자 이미 공장 짓고 있고, SK온 배터리 공장 이미 공장 증설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더 제철소도 옮겨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만 떠날까? 아닙니다. 가계도 떠납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를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술 인재들이 떠나요. 저도 많은 기업들의 이 주재원 교육에 참석을 많이 하는데, 주재원 교육 과정 가면은 그 기업에서도 정말 인재라고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기술 인재들이 SK온 배터리 공장 지으면, 공장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걸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한국 주재원들이 떠납니다. 200~300명이 떠납니다. 기술 인재들이 유출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한다면.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업이야 한국에서 돈 벌든 미국에서 돈 벌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가게도 한국에서 경력 쌓든 미국에서 경력 쌓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기업도 잃고 자본도 잃고 안타깝게 기술 인재도 잃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정말 미국 우선주의, 이기주의, 그런 마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까? 그게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여정에서 중국과의 어떤 분쟁,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이것은 정말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쟁점으로 둬야 할 트럼프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야심, 두 번째에 해당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그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기 위한 여정 속에서 핵심 공약이 바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월 FOMC 기자회견 때 파월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We are not allowed to own Bitcoin.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Federal Reserve Act, 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로서는 법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컨그레스가 고려할 일이다. 의회가 고려할 일이다. 지금 의회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확보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실제 의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네, 연준법 통과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시장에서 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상당히 이렇게 제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역시 향후 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이 야심은 분명 제롬 파월과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26년 5월까지는 파월이 임기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는 어쨌든 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과연 의회에서, 물론 트럼프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상하원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연준법 개정이 전개되는 그 정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300조, 1400조 정도 되는데, 그 기금의 일부가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간접 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5%가량이 미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기금을 더 불려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어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치솟고 우리 기금도 커진다면 결론적으로는 잘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연준법,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팔고 코인을 더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법에 의해서 실제 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니까 법적으로 어떤 경과가 있을지, 그리고 법적으로 경과가 있은 후후 다음 연준 의장을 누구로 선임해서 뭐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실제 그 후임이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여정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지켜볼 사안이 되겠다. 그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쟁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통화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배경이 담겨 있을까? 트럼프 하면 이 옥포 조선소 방문했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8년, 벌써 27년 전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거제도거든요. 거제도 옥포가 있습니다. 98년 6월 여름쯤에 이 거제도 당시 대우중공업이죠. 현 한화오션인데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만큼 그 기억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한국하면 조선, 조선하면 한국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과의 조선업 협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MRO죠. 해군 함정의 MRO, M, Maintenance, R은 Repair. 그죠? 이 MRO는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을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될 일인데 이 유지 보수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준비와 움직임을 해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결국 조선업과의 협조 첫 번째는 뭐예요? 해군 함정 MRO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선박 건조예요.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국가죠. 50%를 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선박 건조량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이 조선 영역에 있어서도 고부가 가치 조선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아직 한국한테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또 선박, 해군 관련 안보와 관련된 일을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에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 조선업 협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협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의 조선업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냐? MRO 이외에 어떤 협조가 가능한 것이냐? 답변을 드려본다면 일단 미국 또 중국 특수선의 경쟁력을 보면 보세요. 중국이 여러 가지 함정 수로 보나, 그죠? 최신 함정의 비중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중국이 앞서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때 아무래도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해협을 놓고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군 함정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협조를 원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해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맨 앞에 꾸부정하게 있는 삐딱한 저 20대 청년의 모습이
제 20대 때 모습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느냐? 배가 있어요. 배는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근데 제 이 왼쪽에 보면 함포가 있죠. 함수에 포가 있습니다. 또 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폭래수 역할을 했었는데 대잠전 상황에서 그 한미로 가야 돼요. 여기 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함수, 한미 여러 군데에 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조선 건조 영역에서 협조하고 미국은 거기에 무기, 함포라든가 그 밖에 유도탄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결국 조선업 협조가 필요하다. 국방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트럼프는 자주국방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 주요국들은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리고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이 해군 선적 군함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함포, 미사일, 그리고 한국은 조선 건립,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큰 그림도 담겨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은 이미 미국은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그리고 불과 2020년 전까지는 미국은 순 원유 수입국이었어요. 원유 수입액과 수출량을 구분했을 때 수입액이 수출량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2020년 이래로 수출액이 수입량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원유 수출국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핵심적으로 뭐 해요? 셰일가스, 셰일오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오죽하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미국이 더 많은 셰일 오일,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된 양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수출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은 유조선, LNG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역에서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조가 기대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쟁점이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전쟁입니다. 바이든은 그동안 가치 외교를 펼쳐왔어요. 이념을 같이 하는 동맹국주의를 펼쳐왔고, 동맹국주의를 펼쳐오다 보니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이 동맹국으로 똘똘 뭉치면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었어요.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없었어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현장 내내 바이든 씨처럼 가치 외교를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없다.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방식은 거래 외교다. 동맹국주의가 아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나가겠다. 어떤 식으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종식시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우크라이나의 전비 지원을 멈추고, 그럼 나토는 마청이 빠졌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전비 지원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 안 하고 러시아와 손잡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에 전비 지원했다가는 미국과 등지자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 멈출 때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가 원했던 건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원하는 수준의 땅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전쟁을 멈춘 다음에는 뭐를 취하려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던져졌지만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산업적 기회는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북서 항로를 통한 북동 항로보다 북서 항로를 통한 이 해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재 항로보다 시간도 10일가량 단축되고 당연히 항로 길이도 훨씬 짧아지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러시아와 또 그린란드
관심 갖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북극 항로를 갖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트럼프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야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북극 항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러시아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좀 배타적으로 저지시키고 북극 항로를 차지해서 이 항로, 소위 해운, 여러 자원 뭐 이런 영역에 기회를 좀 포착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한테 너 사임하지 마. 왜 자꾸 사임하려고 그래? 내가 캐나다에 25%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고 있지? 그러지 마. 왜 고민해? 사임하지 마. 우리가 멀지, 합병해 줄게. 캐나다는 하나의 미국의 주가 되면 돼. 51번째 주가 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으름장을 또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땅덩어리 큰데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주로서, 좀 큰 하나의 주로서 포섭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가질 수 있고, 이 움직임은 앞에 말씀드렸던 또 북극 항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선도 분명히 있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라도 트럼프는 거래 외교를 펼쳐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거래 외교에는 가장 큰 쟁점, 바로 중국과의 관계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물론 태평양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이완에 있는 TSMC. TSMC를 미국으로 가져오자도 있겠지만 이 TSMC를 절대 중국에 주면 안 된다. 내주지 않기 위한 굉장히 큰 갈등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놓이면 분명 한국에게 너도 참전해. 동맹국이잖아. 요구할 것이고, 그때 중국이 어떤 경제보복을 한국에 단행할까? 그 단행할 때 우리는 정책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정책 공복 없이 잘 대응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 이럴 때일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야 된다. 전적으로 중국의 핵심 소재를 의존하고 있으면 중국으로부터 그 핵심 소재 공급 차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많은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야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참 혼란스럽게 대공황 아닌가 하고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펼쳐질 여지가 있겠다. 네, 이 외교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바로 대북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친교 관계를 갖고 북한은 이미 나 푸틴의 동생이에요 라고 김정은이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딸려올 것을 기대하고 러우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야심 안에 담겨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소위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또 북한의 김정은, 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트롱맨들과 이런 외교적 담합력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국면에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코리아 패스, 이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실제 2.0 시대 취임을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트럼프는 그동안 꿈꿔왔던 그 큰 그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이런 야심들을 발표해 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지정학적인 정세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 구체적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2.0 그리고 피봇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두 권의 책과 함께 더 면밀히 들여다보신다면 충분히 준비된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트럼프 2.0 시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